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나 봐. 옷이 젖었으니 옛날처럼 다 찢어줄까?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그녀였습니다. 40년 전 체육관에서 제 도시락을 엎고 체육복을 찢던 바로 그 아이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 전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16살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56이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닿을 수 있도록 염원하겠습니다. 2025년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일찍 지는 계절, 강남의 한 호텔 앞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한은주 56살. 검찰청에서 막 퇴근한 참이었습니다. 은주는 호텔 자동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정장 재킷의 깃을 한번 매만지고 어깨를 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요. 오늘만은 그냥 동창회라고 은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냥 옛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오는 거라고요. 하지만 자꾸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은주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명덕여고 18회 동창회. 그 옆으로는 예쁘게 장식된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로비 곳곳에서 반가운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랑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갔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화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웨이터가 건네는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잔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저쪽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은주의 귀를 찔렀습니다. 오늘 YJ 메디칼 회장도 온다더라. 우리 학교 자랑이야, 진짜. 요즘 TV에도 맨날 나오잖아. 윤지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주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던 거예요. 잔 속에 샴페인이 찰랑거렸습니다. 40년이 넘도록 가슴 한쪽에서 썩어가던 이름이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았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이었죠. 그 이름만 들으면 은주의 코끝에는 늘 같은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체육관 바닥의 먼지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바닥에 쏟아진 김치 반찬 냄새. 야, 한은주. 뒤에서 누군가 은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고미선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오랜 친구였죠. 평범한 직장인 차림의 미선은 환하게 웃으며 은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검사 언니. 오늘은 수사 얘기 금지다, 알았지? 그냥 편하게 술이나 한잔하자. 미선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의 굳어진 표정을 풀어주려는 마음이었겠죠. 은주도 애써 입꼬리를 올려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쪽에서 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회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YJ 메디칼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어요. 로비의 조명이 한쪽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지영, 56살. 비싸 보이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영은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어쩌죠? 못난 아이 하나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겸손한 척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또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다, 멋지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다 하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을 든 손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은주의 귀에는 자꾸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오래전 체육관에서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 운동화가 나무 바닥을 차는 발소리, 누군가의 킬킬거리는 비웃음,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던 흰색 도시락 뚜껑. 그날 체육관 바닥에 굴러갔던 그 도시락 뚜껑이 마치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다시 굴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대굴대굴 소리를 내면서요.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윤지영.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돌처럼 굳어버린 한은주.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16살 소녀에서 56살 중년이 되었죠. 한 사람은 병원을 세우고 TV에 나오는 유명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검사가 되어 범죄자들을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체육관에서 시작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요. 오늘 밤 그 오래된 이야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명덕여고 체육관에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16살 은주는 체육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체육복을 입은 채로요. 다른 아이들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도시락을 먹었지만 은주는 늘 이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이 나왔어요. 뚜껑을 살짝 열자 김치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준 도시락이었죠.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하얀 쌀밥. 부잣집 아이들 도시락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은주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체육관 반대편에서 농구를 하던 아이들이 코를 막으며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또 그 냄새 나는 애 왔다.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의 손이 멈추었어요. 도시락 뚜껑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무리의 한가운데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운동화에 예쁜 헤어밴드를 한 아이. 윤지영이었어요. 지영은 농구공을 손에서 굴리며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야, 한은주.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기 체육관이야. 내 김치 냄새 창고가 아니라고. 주변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도시락을 닫으려 했어요. 그냥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지영이 도시락 뚜껑을 툭 쳤습니다. 그 순간 도시락이 은주의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하얀 밥과 김치, 계란말이가 체육관 나무 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흰 쌀밥 위로 빨간 김치 국물이 번져나갔어요. 아이들이 그 위를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미끄러워라.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떨어진 밥알들을 바라보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으시던 엄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육복도 왜 이렇게 해졌어? 좀 찢어줄까? 지영이 은주의 체육복 어깨 부분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래되어 약해진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의 하얀 어깨 위로 붉은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손톱에 긁힌 자국이었죠. 한쪽에서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야, 그만해. 선생님 오시면 혼나. 하지만 미선도 지영의 눈치를 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멀리서 체육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아무도 은주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건 천안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은주의 말과 숨이 찢어졌던 거예요. 다시 현재 2025년의 호텔 샹들리에 아래로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동창의 테이블에 앉아 물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지만 은주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체육관에서 옷을 찢던 아이와 옷이 찢기던 아이가 지금 같은 호텔, 같은 조명 아래 앉아 있었어요. 한 사람은 마이크를 쥐고 있었고 한 사람은 물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동창의 1차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2차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호텔 안에 있는 라운지였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로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 둘이 누구야? 검사님이랑 회장님 아니냐고. 사람들이 웃으며 은주와 지영을 앞쪽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은주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영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옆에 섰습니다. 지영이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요즘은 누구 잡으러 다니세요?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잡아가나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은주는 웃지 않았습니다.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잡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누군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옛날 얘기 꺼내지 말고 오늘은 그냥 즐기자. 자, 건배.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선이 다가와 은주의 팔을 잡았어요. 야, 우리 셋이 사진 한 장 찍자. 추억으로 남겨두게. 미선이 휴대폰을 들어 셀카를 찍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세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담겼어요. 그런데 은주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셀카 화면 뒤로 보이는 유리창방, 커다란 간판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YJ 메디칼. 파란색 글씨로 빛나는 그 이름이 은주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름만 듣던 병원의 로고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동창회가 끝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호텔 앞에서 미선이 말했어요. 야,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 같이 가자.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갈게. 바람 좀 쐬고 싶어. 미선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은주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사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광고가 흘러나왔어요. 안녕하세요. YJ 메디칼 회장 윤지영입니다. 피부 미인 프로젝트 아름다움을 되찾아드립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마침 택시가 신호에 걸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거대한 유리 빌딩이 보였어요. 건물 외벽에는 윤지영의 얼굴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마치 그 눈이 은주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로 젊은 커플 한 쌍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손을 꼭 잡고 설레는 표정으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커플이 몇 달 뒤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자신을 찾아오게 될지, 저 반짝이는 유리 빌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은주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택시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룸미러 속으로 YJ 메디칼 간판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들고도 문을 열지 못했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오래전 체육관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 전의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은주의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건 배당표가 올라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YJ 메디칼. 우연이었을까요? 운명이었을까요? 그 대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평일 점심시간이었어요. 은주는 검찰청 근처 카페에 앉아 사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서류 위의 글자들을 훑어보는데 휴대폰 화면에 기사 알림이 떠올랐어요.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YJ 메디칼, 고객 만족도 1위 달성. 기사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윤지영의 얼굴이 실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40년 전 체육관에서 자신을 비웃던 얼굴이 지금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기사를 내리다가 댓글창에서 멈추었습니다. 수많은 칭찬 댓글 사이로 한 줄의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작용 피해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주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댓글 아래로 누군가 달아놓은 답글도 보였어요. 그러게요. 저희 딸도 그 병원 다녀온 뒤로 집 밖에 못 나가요.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미선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카페가 공교롭게도 YJ 메디칼 병원 근처였어요. 은주가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밖을 바라보는데 유리창 너머로 병원 출입문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중년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개 숙여. 사람들 보잖아. 휠체어를 밀며 허겁지겁 마스크를 고쳐 씌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마스크가 살짝 벗겨졌습니다. 은주의 손에 들린 머그잔이 멈추었습니다. 잔을 입에 가져가려던 동작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젊은 여자의 얼굴 한쪽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부작용이 분명했어요. 한때는 예뻤을 얼굴이 지금은 누구도 쳐다보기 어려운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부작용 가능성은 설명서에 충분히 안내해 드렸잖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형식적인 말투였습니다.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휠체어에 앉은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눈썹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을 숨기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YJ 메디칼 부작용. 수많은 글들이 떠올랐습니다. 피해자 모임 카페라는 링크도 보였어요. 은주는 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게시판에는 비슷한 사연들이 가득했어요. 얼굴이 망가졌어요. 병원에서는 모른다고만 해요. 딸이 집 밖에 안 나가요. 거울을 다 치웠어요. 남편이 저를 안 쳐다봐요. 은주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건 자신이 나설 일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우연히 본 것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검찰청에 출근한 은주의 눈앞에 사건 배당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올라온 사건 제목을 보는 순간 은주의 손이 멈추었어요. YJ 메디칼. 허위 광고 및 의료사고 의혹 진정. 우연이었을까요? 운명이었을까요? 그 병원 이름이 마침내 은주의 책상 위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은주의 손가락이 천천히 그 제목 위를 짚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전 체육관에서 자신의 도시락을 쳐버린 그 손. 그 손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은주는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YJ 메디칼 본사 재무팀 사무실이었습니다. 장다연 32살. 이 회사에서 일한 지 3년이 조금 넘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은 수술 코드별 매출표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 위로 줄줄이 올라왔어요. 다연은 능숙하게 엑셀 파일을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연의 손이 멈추었어요. 이상한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정 수술 코드의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지난 1년 사이에 몇 배나 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불 항목은 거의 없었고 보상 지급 내역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이 정도 수술 건수라면 한두 건쯤은 문제가 생겼을 법도 한데요. 다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좀 이상한데. 그때 뒤에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가 이상해? 실적 좋으면 좋은 거지. 우리 월급 나오는 거잖아. 팀장은 가볍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다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연은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식판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리 회사 의료 분쟁 거의 없다더라. 회장님이 워낙 꼼꼼하셔서 그런가 봐. 맞아. 요즘 다른 병원들 고소당하고 난리인데 우린 조용하잖아. 동료들은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다연은 밥을 떠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까 본 숫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휴게실에서 쉬는 시간, TV 화면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YJ 메디칼, 기부와 장학 사업으로 사회에 환원. 화면 속에서 윤지영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였습니다. 다연은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 회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실적도 좋고 사회 공헌도 하고 회장님은 TV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건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얼굴들 뿐이었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연이 회사 앞 인도를 걸어가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중년 여자 한 명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YJ 메디칼, 우리 아이 얼굴 돌려줘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피켓이었습니다. 여자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다연은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말했어요. 저런 사람들 다 돈 노리고 오는 거야. 회장님도 저런 거 상대하시느라 고생이지. 다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연은 소파에 앉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우리 딸 밥은 먹었어? 네, 엄마. 엄마는요? 평범한 안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다 보니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 엄마가 동네 병원에서 작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후유증으로 한동안 고생했었죠. 병원에서는 모른다고만 했어요. 엄마 그때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많이 아팠잖아요. 에이, 그건 옛날 일이지. 이제 괜찮아.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요. 전화를 끊고 다연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시계가 11시를 넘겼어요. 다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재무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오늘 낮에 봤던 그 의심스러운 코드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로 엑셀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어요. 학교 폭력, 직장 괴롭힘, 의료 피해, 전담 검찰팀.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기사 속에는 담당 검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은주 부장검사. 다연은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사에 실린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묘하게 눈에 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곧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거니 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모른 채 같은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검찰청에서, 한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요. 다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굴러다니던 USB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연은 그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USB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다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YJ 메디칼 재무팀 사무실에는 야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다연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컴퓨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며칠 전부터 정리해둔 의심스러운 수술 코드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다연은 그 숫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시술 A 성공률 98%, 만족도 최상. 홍보 자료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다연이 정리한 내부 자료에는 다른 숫자들이 있었어요. 환불 요청, 재수술 건수, 합의금 지급 내역. 홍보 문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다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넣어두었던 USB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연은 그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하면 돌이킬 수 없었어요. 회사를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리면 다시 취직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 얼굴 돌려달라고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요. 그리고 엄마가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다현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자료 백업이라고 생각하자. 혹시 모르니까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듯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파일들이 하나씩 USB로 복사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황급히 화면을 최소화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손에 손전등을 들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벌써 10시 반인데. 다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자격증 시험 공부 좀 하려고요. 곧 갈게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사람은 좋겠어. 공부할 것도 많고 앞날도 창창하고.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현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다현은 USB를 뺐어요.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니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다현은 그 USB를 손바닥 안에 꽉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경화면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었어요. 몇 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다현아, 아프면 병원 가야지. 병원은 아픈 사람 고쳐주는 곳이잖아. 그랬었죠. 병원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다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고이려는 걸 꾹 참았어요. 집에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다현은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검찰청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온라인 진정과 제보 안내 페이지가 떴어요. 증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문구에 다현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새 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했어요. 제목은 비워두었습니다. 본문에 짧은 문장을 썼어요. 이 회사의 실적표를 보내드립니다. 이 숫자들 뒤에는 누군가의 망가진 얼굴이 있습니다. USB에서 캡처해둔 파일들을 첨부했습니다. 전송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추었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내면 정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잘릴 수도 있었어요. 아니,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큰 곳인데요.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보낸 메일함으로 이동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다현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얹힌 것 같았어요.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메일은 한은주 검사의 눈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검찰청 메일 서버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새로운 제보 한 건 아직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그 메일이 곧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될 거예요. 다현은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낸 그 짧은 메일 한 통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요. YJ 메디칼에 대한 제보가 검찰에 접수된 직후였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명덕여고 동창들의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병원 관련 기사 봤어? 설마 지영이네 병원은 아니겠지?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우리 지영이가 그런 애야? 대화가 이어지더니 결국 모임이 잡혔습니다. 소규모 번개 모임이었어요. 10명 남짓 되는 친구들이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은주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YJ 메디칼 사건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미선이 강하게 권했어요. 야, 너 요즘 너무 안 나와. 얼굴 좀 비춰.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해. 결국 은주는 모임에 나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쪽 테이블에 동창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와인 잔이 돌아가고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이거 봐. 인터넷에 YJ 병원 안 좋은 글 좀 돌던데? 다른 친구가 손을 저었어요. 에이, 성공한 여자는 원래 그런 거야. 시기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거지 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때 누군가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은주야, 너 검사잖아. YJ 사건도 담당하냐? 뭐 하는 거 있어? 은주는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말할 수 없어.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은주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가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지영이었어요. 비싼 코트를 걸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 미안해. 좀 늦었지? 요즘 이 난리통에서도 동창들은 안 버리네. 지영은 웃으며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반가운 인사가 오갔어요. 지영은 와인 잔을 받아들더니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검사님도 나오셨네. 혹시 나도 조사 대상이에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은주는 웃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혐의가 있는 곳에 가는 거야. 은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지영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습니다. 미선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자자, 오늘은 그런 얘기 말고 그냥 즐기자. 자,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요. 좁은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손을 씻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거울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윤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은 은주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때도 맨날 이랬지. 구석에서 혼자 물만 만지작거리고. 은주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체육관에서 도시락 냄새 풍기던 거 기억나?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 속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도 거울 속에서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거울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랑 다른 게 하나 있어. 뭔데? 이제는 누가 누구를 찢는지 지켜볼 수 있다는 거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 동안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립스틱을 쥔 손이 멈추었어요. 은주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가려고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지영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은주의 블라우스 소매를 잡았어요. 이 옷은 잘 안 찢어지나 보자.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은주가 팔을 빼려 했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때 지영의 다른 손에 들려있던 와인 잔이 기울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쏟아졌어요. 은주의 흰색 블라우스 위로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소매 부분이 살짝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블라우스에 번지는 붉은 얼룩을 바라보았어요. 40년 전 체육관 바닥에 번지던 김치 국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붉은색이 번졌었죠. 화장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야야, 무슨 일이야? 동창들이 몰려왔습니다. 와인에 젖은 은주의 블라우스를 보고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촬영 버튼이 눌린 상태였어요. 은주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하는 짓은 안 변했네. 그 말을 남기고 은주는 화장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블라우스의 얼룩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처럼 울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밤 누군가 찍은 짧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동창의 자리에서 벌어진 실랑이 장면이었어요. 영상 아래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YJ 메디칼 회장 아니야?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말 진짜야? 회장님, 저건 좀 아니지 않아요? 댓글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누군가 공유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찍히던 체육복 대신 이번에는 호텔 레스토랑 조명 아래서 블라우스가 찢어졌습니다. 달라진 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눈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뿐이었어요. 40년 전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외면했고 친구들도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들은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동창 번개 모임에서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직후였습니다. 평일 저녁 검찰청 사무실이었어요. 은주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검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거 혹시 보셨어요? 기사화되기 전에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은주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상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와인이 쏟아지는 장면, 붉게 물든 블라우스, 그리고 굳어있는 은주의 표정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웃고 있는 지영의 얼굴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체육관 구석에서만 울던 아이가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화면에 떠 있었어요. 학교폭력 전담팀 후배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저 영상 속 여자분이 혹시 학창 시절에 부장님한테...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한테 체육복을 찢던 애야.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후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은주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윤지영이었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사람들 많은데 말고 둘이서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좋아. 어디로 갈까?
조용한 호텔 라운지 구석 자리였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물잔만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과는 다르게 어딘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어릴 때 일이라면 내가 사과할게. 그때는 나도 어렸으니까. 근데 그걸로 지금 이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라면 좀 어지럽지 않아? 은주는 물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은 이미 시간이 지났어. 공소시효도 끝났고. 하지만 지금 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달라. 그건 진행 중인 범죄일 수 있어. 지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동창이자 피해자가 그 사건을 맡는다고? 그게 이해 충돌 아니야? 편파 수사라고 해도 할 말 없을 텐데.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했어. 주임 검사도 다른 사람으로 조정했고, 나를 빼고 싶으면 정식으로 이의 제기해. 절차대로 할 테니까. 지영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은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서 부딪혔습니다. 은주가 말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았네. 가해자랑 피해자로가 아니라 검사랑 피조사자로.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억지로 만든 미소 같았습니다. 피조사자라.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부르네. 혐의가 확인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에 만날 때는 검찰청에서 보게 될 것 같아. 은주가 라운지를 나가려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호텔 로비를 걸어가는 젊은 여자였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라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장다연이었습니다. 다연도 잠깐 두 사람을 언뜻 보았어요. 하지만 누구인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집에 돌아온 은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업무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밀린 메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다가 며칠 전 수신된 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이 없는 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도 익명이었어요. 은주는 그 메일을 열었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표를 보내드립니다. 이 숫자들 뒤에는 누군가의 망가진 얼굴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은주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엑셀 시트가 펼쳐졌습니다. 수술 코드별 매출, 환불 내역, 보상 지급 기록. 은주의 눈이 빠르게 숫자들을 훑었어요. 이건 내부 자료였습니다.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료였어요. 은주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YJ 메디칼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보냈을까요? 회사 내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은주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 앉은 밤, 세 번째 사람이 우리 사이를 잇고 있었어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하지만 중요한 한 사람이요. 은주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USB 출력물을 프린터로 뽑았어요. 종이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YJ 메디칼의 유리 빌딩이 불빛을 내며 서 있었어요. 40년 전 체육관에서 도시락을 쳐버린 그 손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은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길어질지, 얼마나 힘들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요. 그리고 그 며칠 뒤 은주의 책상 위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던 얼굴들이 드디어 은주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보 메일을 검토한 뒤 은주는 발신자를 추적했습니다. 익명이었지만 메일 서버 기록을 통해 YJ 메디칼 내부에서 보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은주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보자에게 직접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장다연이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다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 잘못한 건가요? 회사 자료를 빼돌린 거니까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자료 덕분에 수사 방향이 잡혔어요. 공익 제보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식으로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 다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회사를 배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고생하던 그 모습이요.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연은 검찰의 공식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상담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청 한쪽에 작은 상담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는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학교 폭력, 직장 괴롭힘, 의료 피해 상담, 담당하는 주 부장검사. 그 앞에 첫 번째 피해자가 도착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젊은 여자였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이었어요. 예전에 은주가 카페 창밖으로 보았던 그 여자였습니다. 수진은 상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손이 휠체어 바퀴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문을 열었어요. 검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수진은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맞이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뵌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힘드셨죠?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은주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은주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피하지 않고요. 수진은 가방에서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나란히 놓았어요. 한 장은 수술 전, 한 장은 수술 후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저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 전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술 후 사진 속에는 얼굴 한쪽이 심하게 변형된 여자가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제가 거울 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 눈에 비친 제 얼굴이 저도 보기 싫으니까요. 은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강행한 쪽의 책임이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들은 젊은 커플이었어요. 준혁과 소연이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들어왔지만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쁜 커플 사진 찍고 싶어서 수술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진을 안 찍어요. 준혁이 소연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서로 얼굴을 보면 미안한 생각부터 들어요. 내가 수술하자고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서로를 탓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탓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중년 여자와 젊은 딸이었어요.
박은경과 딸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이 아이가 병원 다녀온 뒤로 집 밖에 안 나가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요. 딸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서에는 살짝 붉어질 수 있다고만 적혀 있었어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은 없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팀의 피해자가 모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이 진행되었다고요. 상담실 한쪽에서 다연이 진술 내용을 받아 적고 있었어요. 자신이 보냈던 숫자들이 실제 사람들의 얼굴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연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손에 쥔 펜이 떨렸습니다. 그날 상담실에는 세 가지 얼굴이 모였어요. 망가진 얼굴, 울고 있는 얼굴, 그리고 죄책감에 떨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은주가 말했어요. 이 싸움은 길어질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요. 은주는 명함 3장을 꺼내 각각에게 건넸습니다. 피해자들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에 쥔 작은 종이 한 장이 마치 구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상담실을 나선 피해자들이 복도에서 서로를 마주쳤어요.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례를 나누었어요. 은주는 상담실 불을 끄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피해자 상담이 이어지고 언론에서 조금씩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YJ 메디칼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느 대형 로펌 회의실이었습니다. YJ 측 변호사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대형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과장된 주장일 뿐이에요. 변호사 한 명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전략회의였어요. 어떻게 하면 여론을 유리하게 돌릴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TV 시사 프로그램에 한 패널이 나왔습니다. 이건 성공한 여성 CEO에 대한 마녀사냥이에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화면 속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화가 났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창에도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왜 그런 수술을 해? 자기 탓이지. 돈 노리고 소송하는 거 아니야? 병원이 뭔 잘못이야. 본인이 동의했으면서. 피해자들을 탓하는 댓글들이었어요. 2차 가해라고 불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은주는 검찰청에서 그 댓글들을 바라보았어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끄기 전 한참 동안 그 글들을 응시했어요. 동시에 YJ 홍보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한은주 검사, 과거 유착 의혹? 근거도 없는 찌라시 같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믿을 수도 있었어요. 다행히 검찰 감찰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은 사실무근이었어요. 돈과 소문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어느 날 저녁 3번째 피해자의 엄마인 박은경의 집 현관문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YJ 로고가 찍힌 로펌 봉투였어요. 은경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 따님의 미래를 위해 조용히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대체 뭐냐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딸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봉투 안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 돈이면 나 다른 데서 치료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냥 끝내자. 지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살아온 아이였어요. 돈으로라도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면 그게 나을 것 같았던 거예요.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아, 내 얼굴, 내 인생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 말 듣고 싶어? 엄마는 그게 더 무서워. 모녀는 방 안에서 한참을 다투었습니다. 지연은 울었고 은경도 울었어요. 가해자는 돈을 꺼냈지만 피해자는 마음을 꺼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은경은 그 봉투를 들고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은주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이 돈으로 우리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증거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 돈은 이제 침묵의 대가가 아니라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은경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검사장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동창 사건이라면서 사건에서 빠지는 게 낫지 않겠나? 윗선에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은주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임 검사를 김태준으로 조정하고 절차를 모두 밟아둔 상태였어요. 형식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다연을 마주친 은주가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누가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지 겨루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줘요.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돈과 소문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상처 쪽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그리고 며칠 뒤 YJ 메디칼 유리 빌딩 앞에 검찰 차량들이 서게 됩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날 아침이었습니다. 검찰청 지하주차장에 수사팀이 모였어요. 김태준 검사가 팀원들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이었어요. 오늘은 쇼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맙시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잠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울던 아이들 대신 오늘은 우리가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차량들이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YJ 메디칼 본사였어요.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V 자막에는 학교폭력 전담 검사, 동창 병원 수사 나서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수사팀이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동창이라서 편파 수사 우려는 없습니까? 은주가 짧게 대답했어요. 법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필요한 곳을 들여다볼 뿐입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보안팀이 가로막았어요. 김태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지체하시면 집행 방해가 됩니다. 보안팀이 물러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수사팀이 올라갔어요. 다연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가 그 모습을 스쳐보았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윤지영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과 비서들이 양옆에 서 있었어요. 지영은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이 정도면 충분히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해야 속이 시원해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오늘 하는 일은 내 속이 아니라 법의 속을 편하게 하는 일이야. 포렌식 팀이 컴퓨터를 봉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장부와 계약서들이 박스에 담겨 나갔어요.
지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때 다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이 서류들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다연이 캐비닛 뒤쪽에서 숨겨진 장부 묶음을 꺼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연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다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이건 과도한 압수수색입니다. 이에 제기하겠습니다. 김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어간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알아서 걸러낼 겁니다. 압수수색이 끝났습니다. 김태준이 지영에게 말했어요. 윤지영 회장님, 조사에 응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임의동행입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수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초대장이었어요. 지영이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또 기사거리 되겠죠. 가죠.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지영이 은주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체육관에서 찢어주던 체육복 하나로 여기까지 끌고 왔네.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 인생을 계속 찍고 있었어. 이제는 그 장부를 넘겨줄 차례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차량 문이 열리고 지영이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 빌딩 간판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YJ 메디칼이라는 글자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체육관에서 시작된 일이 드디어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지영의 집 거실이었어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아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재무 결제는 다 제 아들 민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 말고 그 아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초범이면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가긴 아깝잖아요. 그 말이 현관 근처까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 아들 윤민호가 서 있었어요. 37살 어머니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어요. 지영이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요. 어머, 언제 왔어? 엄마 좀 도와줘야지. 너가 잠깐만 욕먹으면 우리 회사랑 가문이 사는 거야. 가볍게 말했습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요. 하지만 민호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이 얹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검사님,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의 손은 커피잔을 쥔 채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도시락 냄새 때문에 얼마나 놀림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검사님이 조금만 수위를 낮춰주시면 저희가 피해자분들께 충분히 보상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하는 말이었습니다. 은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사과와 보상은 법정 밖에서 하시면 됩니다. 형량은 법정 안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싸움 오래 끌면 검사님도 상처 입습니다. 어머니는 물러날 줄 모르는 분이에요.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말 40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별일 아니다. 조용히 넘어가자.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은주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안 넘어갑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날이 되었습니다. 법원 앞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쪽에는 피해자들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수진, 준혁과 소연, 은경과 지연.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YJ 직원들이 우리 회장님은 억울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심사가 진행되었어요. 검사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사회공헌 활동과 오랜 경영 경력을 내세웠어요.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법원을 나서는 지영이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재판은 이제 시작이야 하는 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구속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았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멀찍이에서 민호가 구치소 차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탄 차가 떠나가는 걸 지켜보았어요. 그의 두 손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40년 전의 진실과 오늘의 진실이 함께 드러나게 될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첫 정식 재판 날 아침이었어요.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이 재판을 지켜보려는 수많은 눈들이 모여 있었어요. 증인 대기실 한쪽에 김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손에는 모자를 들고 있었어요. 쓸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마스크도 가방에 넣어두었어요. 결국 수진은 모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숨지 않기로 했어요. 준혁과 소연은 복도 구석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피해자라는 걸 제대로 말하자.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서로를 붙잡고 있었어요. 박은경과 딸 지연은 계단 중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은경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깊은 숨을 함께 들이쉬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은주는 법원 입구에 서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체육관 문 앞에서 혼자 떨던 아이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은주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렇게 많은 발걸음이 함께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정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피고인석에 윤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는 입지 않았어요. 잘 다려진 정장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몇 달간의 구치소 생활이 그녀를 변하게 했습니다. 변호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피고인은 수십 년간 의료 발전과 사회 공헌에 힘써온 기업인입니다. 일부 의료진의 과실을 회장 개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과도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방청석 일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광고, 설명 의무 위반, 의료사고 은폐. 글자 하나하나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은주의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40년 전 체육관. 아이들이 도시락을 밟고 지나가며 웃던 모습. 찢어진 체육복.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순간들이요.
그리고 다시 현재의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김수진이 호출되었어요. 수진은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증인석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자도 쓰지 않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어요. 방청석을 향해 앉아서 조용히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한쪽이 심하게 변형된 얼굴이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예뻤을 그 얼굴이 이제는 거울을 볼 수 없는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피고인석의 지영이 처음으로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수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어요. 저는 이 얼굴로 마트 계산대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한 번씩 놀라요. 어떤 분은 무서운 걸 본 것처럼 뒤로 물러서기도 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된 게 아닌데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인이 반문했습니다.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서류로 충분히 설명받지 않으셨습니까? 수진이 대답했어요. 설명서는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원장님은 별일 아니라고만 했고요. 저는 TV에서 웃으며 나오던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피고인석을 가리켰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증인으로 준혁과 소연이 함께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한 특별한 경우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증인석에 섰습니다. 소연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는 예쁜 커플 사진을 찍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진을 안 찍어요. 준혁이 이어 말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 미안한 생각부터 들어요. 내가 수술하자고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로 장다연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다연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압수된 장부와 메일 출력물이었습니다. 이 장부는 회장님께 직접 보고된 실적표입니다. 여기에는 부작용 건수와 보상 지급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회장님이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날카롭게 반문했어요. 내부 자료를 몰래 빼낸 건 장 씨의 위법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해당 자료는 증인이 평소 업무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한 자료의 사본입니다. 동일한 자료를 영장 집행과 포렌식을 통해 다시 확보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장부와 메일은 증거로 채택합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인과 뭔가 속삭이며 얘기를 나누었어요. 은주는 방청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준혁과 소연이, 은경과 지연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체육관에서는 은주의 말을 믿어주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외면했고 친구들은 모른 척했어요. 아무도 은주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정에는 달랐습니다. 은주의 말을 받아 적는 손들이 있었어요. 증거를 확인하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판이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 다가왔어요.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 괜찮아?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좀 괜찮아. 미선이 은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40년 전 체육관에서 도와주지 못했던 그 친구가 지금은 은주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오후 심리였습니다. 지영 측 변호인이 마지막 변론을 했어요. 사회공헌, 경제적 기여,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피해자들의 증언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갈 무렵 지영이 방청석의 피해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턱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았어요. 진실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건 이제 지영의 몫이었어요. 법원을 나서는 길,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 앞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최종 변론과 선고가 이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법원 앞에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재판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YJ 메디칼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지영은 달라 보였습니다. 몇 달 전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직접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료진의 과실을 회장 개인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것은 과도한 처벌입니다. 그럴듯한 논리였습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그래도 회장까지 감옥 보내야 하나라는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여론은 아직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 김수진 씨가 선고 전에 한마디만 하겠다고 합니다. 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게 말씀하세요. 수진이 방청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변형된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7년이 아니라 70년을 이 얼굴로 살아야 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 사람은 TV에 나와서 웃으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만든 걸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부작용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한테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예뻐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경이 딸 지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준혁과 소연도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주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체육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지영이 웃으며 말하던 장면이요. 좀 찢어졌다고 죽겠냐. 그때도 지영은 남의 고통을 별일 아니라고 여겼었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라고, 도시락 냄새 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이었어요. 은주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훔쳐서 가해자가 입에 올리기 시작하면 진실은 또 한 번 찢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증거가 있었고 증인이 있었고 기록이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이 숨을 죽였어요. 피고인은 타인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그 습관이 권력과 결합했을 때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어요. 피해자들은 얼굴과 몸, 직업과 미래를 잃었습니다. 그 상실은 돈으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경이었어요. 딸 지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지영에게 징역 7년, 벌금, 그리고 일정 기간 의료 관련 사업 및 경영 참여 금지를 선고합니다. 징역 7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건 너무 과한 처벌이에요. 고함을 질렀습니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지영을 제지했어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의 무질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영은 끌려나가면서도 은주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체육관에서 웃으며 은주를 괴롭히던 그 얼굴이 지금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에는 복수의 기쁨이 없었어요. 그저 무거운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박은경이 딸 지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긴 거죠? 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긴 거야. 하지만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지침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긴 싸움이었습니다. 준혁과 소연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얼굴 볼 때 덜 미안해도 되겠다. 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법원 계단 위에서 피해자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서 있었어요. 은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긴 건 자신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던 얼굴들, 말하지 못했던 목소리들이 오늘 승리한 것이었어요.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야, 됐다. 이제 끝났어.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미선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은주가 말을 이었어요. 지영이는 감옥에 가지만 세상에는 아직 수많은 체육관이 있어. 누군가의 도시락이 떨어지고 누군가의 옷이 찢어지고 있을 거야. 나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해. 미선이 은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40년 전 체육관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 뚜껑, 찢어진 체육복,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순간들. 오늘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내려졌습니다.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상처가 완전히 낫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한 날이었어요. 은주는 천천히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장다연은 YJ 메디칼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작은 의료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급여는 전보다 적었지만 출근할 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새 회사의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연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오늘 첫 출근이야. 그래, 밥은 먹고 가니? 응. 엄마도 밥 잘 챙겨 먹어. 전화를 끊고 다연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옅어진 것 같았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았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웠지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김수진의 이야기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피해자 자조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모임이 끝나고 수진이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수진의 휠체어를 밀어주었어요. 예전처럼 손을 꼭 잡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 하늘 좋다.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네. 아직 거울을 오래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남편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어요. 박은경과 딸 지연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와 함께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엄마, 나 학교 다시 가볼까 해.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경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천천히 생각해도 돼. 응. 근데 이제 숨기만 하고 싶지 않아. 은경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꽉 잡았어요. 아이스크림이 녹아 손등으로 흘러내렸지만 두 사람 모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혁과 소연도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예쁜 배경 앞에서 찍는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 앞에서 밥 먹다가 장 보러 가다가 찍는 사진들이었어요. 서로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우리 앨범 새로 만들자. 소연이 말했어요. 준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민호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YJ 메디칼 경영에서 손을 뗐어요. 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에게 넘어갔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매주 한 번씩 어머니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을 때마다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피해자 보상 재단에 익명으로 기부금을 보냈어요. 어머니 몰래였습니다. 그게 속죄가 될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민호는 작은 의료봉사단체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월급도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얼굴을 망가뜨리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은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검찰청으로 출근했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직장 괴롭힘, 의료 피해.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서류들이었어요. 은주는 첫 번째 서류를 열었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의 진정서였어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잠시 멈추었어요. 40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체육관 구석에서 울던 16살 아이가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후배 검사였어요. 부장님, 그 진정인 만나러 가실 건가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오후에 가볼게. 후배가 물었어요. 부장님은 왜 이 일을 계속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들어야 하니까. 내가 듣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는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은주는 다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40해 전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그 아이의 이야기가 지금은 법정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였어요.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명덕여고 졸업 앨범 속 18살 은주의 얼굴이었어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은주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괜찮아.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검찰청 창문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코트를 입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만나러 가는 아이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어떤 체육관에서 어떤 도시락이 떨어졌을까요? 은주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였어요. 은주는 오래된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덕여자고등학교. 40해 전 자신이 다니던 학교였어요. 건물은 많이 낡았습니다. 담장에는 담쟁이 덩굴이 가득했어요. 은주는 천천히 교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시간이라 학생들이 삼삼오오 지나갔어요. 웃고 떠드는 아이들 사이로 은주는 체육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체육관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이었어요. 손잡이를 잡으니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바닥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나무 바닥의 결이 그때와 똑같았어요. 은주는 체육관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40해 전 16살 은주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도시락을 숨겨 먹던 그 구석이었어요. 밟힌 밥알이 굴러다니던 곳, 찢어진 체육복을 끌어안고 울던 곳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때도 이렇게 차가웠었죠.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 뚜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양은 뚜껑이었어요. 엄마가 싸주던 도시락의 뚜껑과 비슷한 것을 중고가게에서 샀습니다. 은주는 그 뚜껑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40해 전에는 아무도 주워주지 않았던 뚜껑을 오늘은 자기 손으로 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울었어요.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미선이 서 있었어요. 야, 여기 있었어? 찾았다. 미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은주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미선이 말했어요. 그때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때는 너도 어렸으니까. 두 사람은 체육관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높은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말했어요. 그때 여기서 올 때 어른이 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어른이 돼도 아픈 건 아프더라. 미선이 은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는 좀 괜찮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체육관을 나가려는데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고등학생 여자아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체육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못 찾아?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기 들어와도 되나 싶어서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들어와도 돼. 여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 아이가 작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미선이 물었어요. 저 아이 괜찮을까?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저 아이한테는 말할 곳이 있잖아. 우리 때보다는 나아졌으니까. 두 사람은 교문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은주는 손에 든 도시락 뚜껑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낡은 양은 뚜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건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을 주워주는 손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 알게 해주는 작은 증거였어요. 은주는 뚜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40회 전 체육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도시락이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의 옷이 찢어질 때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주워주는 손이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은주는 앞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은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